어쩌면 저는 그 인간과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늦었지만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제 인생은 늘 이순위로 밀려났어요. 집안일 하느랴, 아이들 키우느랴,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느랴, 정작 제 시간이 없었네요. 친정에 항상 혼자 가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줄곧 물어보곤 하셨어요. 이서방은 오늘도 바쁜가?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지 뭐.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 밥은 잘 챙겨주니? 내가 반찬 좀 해줄까? 내가 잘 챙기고 있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올게. 이서방이 안 그래도 장인 장모님 보고 싶대.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그래. 우리는 괜찮으니까. 저는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밥하고 반찬하고 집안 살림까지 해주고 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어렵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 넌지시 던져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 보고 싶대. 아, 그래? 나도 뵙고 싶다고 전해드려. 이번 설에는 같이 갈 거지? 아무리 바빠도 하루 정도는 찾아뵐 수 있잖아. 글쎄, 시간 봐서. 솔직히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나는 시부모님 보러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방문하는데 당신은 명절도 어렵다는 거잖아. 내가 뭐 일부러 안 가? 바쁘니까 못 가는 거지. 당신은 꼭 내가 한가한 사람처럼 얘기하더라. 내가 노는 것도 아니라 일하느라 못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우리 애들 졸업식이 언젠지는 알기나 해?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알긴 알아?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아냐고. 그건 엄마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잖아. 요즘 누가 그렇게 영역을 나눠? 당신은 아빠 아니야? 적어도 졸업식 날은 같이 가줘야 하는 거잖아. 하다못해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연차 내고 아이들 졸업식 보러 가는데 당신은 사업하면서 그 정도 시간도 아이들을 위해 내줄 수 없는 거야? 이래서 내가 돈 못 벌어본 사람이랑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솔직히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서 돈 한 번도 벌어본 적 없잖아. 그치? 한 번이라도 남 밑에서 일해봤다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 못하지. 각자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 나는 돈 벌고 당신은 집안일하고. 그게 불만이야? 내가 돈 못 버는 게 그렇게 불만이라면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생활비 벌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아이들, 친정 부모님 신경 좀 써줘. 가족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야? 응, 맞아. 무리한 걸 요구하는 중이야. 나는 솔직히 집안일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누군가 그런 잡다한 일을 대신 해줬으면 해서 결혼한 거야. 그러면 식모를 구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보통 남자들 다 그런 이유로 결혼하고 자리 잡는 거야. 솔직히 시집 와서 놀고 먹으면서 받을 거 다 받으려는 심보가 더 못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내가 놀고 먹어? 그래, 방금 그 말은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불만 많아. 화장실 갈 때마다 물기 때문에 양말 젖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반찬도 같은 양념 돌려 쓰는 것도 서운하고 화가 나. 이 정도 결혼 생활 했으면 센스라는 게 생겨야 하잖아. 당신은 그런 게 없어. 발전이 없다고. 누가 보면 생활비 꼬박꼬박 척척 주는 줄 알겠어. 숨통 트일 정도만 주고 진수성찬 바라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겠어? 내 친구는 와이프한테 생활비 40만원 주니까 삼시세끼 오첩반상에 도시락까지 싸준댄다. 심지어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모아서 남편 넥타이까지 사준다는데 당신은 그거 보고 느끼는 게 없어?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일단 기본만 잘 해달라는 거잖아.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일 해놓고 밥상 잘 차려 놓으면 내가 잔소리 안 하지. 가만 보면 가끔 당신은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럼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나는 애들 고기도 사 먹이고 학원도 보내고 싶으니까 생활비를 더 늘려달라는 건데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하는 거야? 나도 비교 한번 해봐. 남들 남편은 아내한테 돈 관리하라고 월급 전부 주고 용돈만 받는데 적어도 부부끼리는 그런 걸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놀고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을 알아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벌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자산 규모를 좀 알아야. 사업하는 사람한테 자산이 어딨어? 죄다 적자에다가 한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하여간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내일 거래처 미팅 있으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지금부터 말 걸지 마. 지금 여기서 대화를 끊겠다고? 말 걸지 말라니까. 아내에게 무심하고 가정에 소홀한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분명 연애 때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더니 저를 무슨 가정부 취급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결혼기념일 날 꽃 한 번 사준 적 없었고 제 생일이 지나가는데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런 인간인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서러웠던 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고 욕심을 감출 때였어요. 남편은 사업을 할 때는 호탕했지만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인색하게 그지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며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라고 하질 않나, 아이들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도 본드로 붙여서 신고 다니라고 하질 않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패딩, 신발 하나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그 또래 안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부장적이었던 그 인간은 집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저에게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고 돌연 출장을 갔다며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손에 꼽을 정도였네요. 처음에는 그걸로 참 많이 다투곤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결심한 적이 셀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히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다들 그냥 싫어도 버티면서 사는 거겠지. 각자의 사정대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사는 게 인생이겠지 생각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아이들을 키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을 유예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로 상상 속에서 몇십 번이나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며 살았더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시기가 지났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이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건강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했는데 글쎄 암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병원을 나온 후 실감이 났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했는데 말기 암이라뇨?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더니 같이 울더라고요. 병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봤네요. 그랬더니 타장기에 전이가 있어 어렵긴 하지만 절제할 수가 있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의 말을 믿고 끝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은 확률이라도 우리가 이겨내기만 한다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니 남편에 대한 미움이 전부 사라지고 애처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그렇게 아프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남편은 순식간에 몸무게가 확 빠졌고
지인들로부터 정말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살아온 세월 동안 남편이 아픈 것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제 탓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잔소리만 했던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당신한테 간호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어. 원한다면 나를 떠나도 괜찮아. 다 이해할게. 아프더니 마음이 약해지긴 했나 보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기로 했잖아. 얼른 몸 나아서 우리 둘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야지. 이제 겨우 즐길 수 있게 됐는데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지. 당신이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하던 사업도 다 정리해야 할까봐. 당연하지.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일찍 접으면 되지.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걸 이어가려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쓸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더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정신 차리고 당신 위해서 내가 꼭 건강해질게. 아픈 이후로 남편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격이 온순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옛날과는 딴판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니 정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부쩍 늙어버린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남편도 건강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던 예전과는 달리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씩 정리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했죠. 저도 아이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 했어요. 긴 싸움이 될 테니까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한테 여태껏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잖아.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아주 두꺼운 금팔찌가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아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제대로 선물 받은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팔찌네? 이거 금이야? 금이지.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비쌀 텐데. 여태껏 당신 생일 못 챙긴 거 한꺼번에 챙기는 거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나와서 당신한테 더 큰 선물 해주고 싶어. 그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당신 곁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요즘 내 꿈이 뭔지 알아? 당신이랑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같이 사는 거. 그 나이에도 같이 손잡고 다니고 싶어. 늙어서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당신이랑 살 거야. 꼭 그렇게 하자. 내가 꼭 당신 그렇게 만들어줄게.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정말 행복한 놈이야. 남편은 아프고 난 후 저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아프니까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부부는 부부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께 빌었어요. 제발 저희 남편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치 아이를 홀로 두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던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집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철 씨 보호자님이시죠? 갑자기 기절하시는 바람에 급히 이동 중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위급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밖으로 나갔고 집 앞에 택시가 바로 보이길래 택시! 하고 불러서 급히 탔습니다.
생각해보면 택시가 마치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집 앞에 서 있던 게 이상하긴 했네요.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에게 병원을 알려줬어요. 남편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눈물이 범벅이 돼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차가 막히는 바람에 마음만 급해지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에게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차례 부탁드렸고 겨우 차가 막히는 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길이 뚫리는 구간에서 갑자기 택시기사가 다른 길목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으니까 본인만의 지름길을 알고 있나 보다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낯선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기사님, 지금 병원 가는 길 맞아요? 땡땡병원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택시기사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걸 보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길은 병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사람이 범죄자인 게 확실하구나. 나는 어디로 납치가 되고 있구나 싶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택시기사에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어디로 가시는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래요. 남편이 위급하다고요. 말기암인데 지금 당장 눈을 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남편 좀 볼 수 있게 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기사님은 저를 거울로 힐끔 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무슨 사장님이요? 가보면 아실 겁니다. 말을 해줘야 알지. 사람을 이렇게 납치하는 법이 어딨어요? 나를 찾는 사장님이 있을 리 없잖아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황선아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이 맞긴 한데. 그럼 사장님이 찾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 사장님이 누군데요? 누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택시기사까지 고용하면서 저를 찾냐고요? 한때 제가 운전기사 하면서 모셨던 분입니다. 지금 황선아 씨를 꼭 좀 뵙고 싶다고 해서요. 저도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병원으로 가주세요. 거기부터 들렸다가 갈게요. 곧 도착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가는 동네에 도착했고 어느 전원주택이 줄지어 있는 골목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내리자마자 골목에서 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고요. 여보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너 지금 용서라고 했어? 네가 그놈이랑 뒹굴 동안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러지 않았겠지?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일단 진정하고 대화 좀 해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골목에서 충격 광경을 마주한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어요. 택시기사님은 저에게 저기 저 남자분이 저를 찾던 사장님이라고 귀뜸해 주더라고요. 사장님이라는 그 남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눈길을 돌리시고는 그제야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은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황선아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명함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회사 이름도 익숙했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한창 사업을 했을 때 거래처라고 들은 것 같았어요. 남편의 거래처 사장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죠? 황선아 씨께서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남편이 위급한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고요. 네? 그놈 타박상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 남편을 때렸다고요? 아픈 사람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큰 저택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머리채를 잡힌 채 싹싹 빌던 여자는 어느샌가 다른 곳으로 가고 없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간 후 사장님은 저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꺼내셨죠. 너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적잖이 놀랐거든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선아 씨 남편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10년 넘게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이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용서해줬는데 또다시 그놈을 만났더군요. 그래서 작정하고 제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관이더군요. 어쩌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놈을 저희 집에 들여서 식사 대접해준 게 시작이었거든요. 몇 번 그렇게 했더니 둘이 눈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기에서 몇 번이나 구해준 거래처 사장의 아내를 탐한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놈을 상간남 소송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모시고 온 겁니다. 분명 만나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기사를 고용했습니다.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큰 황봉투에 든 서류, 사진, 대화 캡처본 등을 테이블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